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사연 노트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울릴 한 편의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선택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가 때론 엄청난 복수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버려진 사생아의 인생은 어떻게 뒤바뀔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1장 버려진 흔적. 1. 고아원의 밤. 김도윤은 고아원 창틀에 걸터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늦가을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왔다. 12살 소녀는 삐쩍 마른 체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은 눈빛을 가졌다. 오늘은 새 가족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나 아니었네. 도윤은 새로 입양되어 나가는 동생들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이곳에서 어린 시절 대부분을 보낸 그는 더 이상 새 가족을 기대하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 대신 일찍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아원 교사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도윤이 막 태어났을 때 어떤 여자가 아기를 두고 울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그때 여자는 꽤나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고 손목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다고 했다. 왜 날 두고 갔을까? 부유한 집 딸이라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린 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세상에 이유 없이 버려지는 아이는 없다. 그 사실이 도윤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와 의문을 새겼다. 이 폐지 줍는 아이. 시간이 흘러 15살이 된 도윤은 고아원 밖의 세상으로 조금씩 발을 넓혔다. 어떤 날은 고물상에서 차비를 하고 또 어떤 날은 김 사장 가게에서 심부름꾼 노릇을 했다. 김 사장은 도윤에게 종종 잔소리를 하면서도 따뜻한 밥 한 끼를 건네곤 했다. 야, 도윤아, 너는 참 오묘한 놈이야. 그 어린 나이에 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가니. 김 사장은 고등학교 교과서 문제집을 혼자 풀고 있는 도윤을 보며 혀를 찼다. 도윤은 교과서를 구하기 힘들었기에 헌책방에서 낡은 문제집을 얻어 혼자 공부를 해나갔다. 김 사장은 늘 궁금했다. 내 부모는 대체 뭐하는 사람들이길래 너같이 똑똑한 애를 고아원에 버렸을까? 도윤은 잠시 책에서 시선을 들어 텅 빈 눈빛으로 창밖을 보았다. 그때마다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가 찔리는 기분이었다. 내 부모 언젠가 꼭 찾아낼 거야. 그리고 왜 날 버렸는지 직접 물어볼 거야. 삼의문의 편지. 그로부터 3년 후 도윤이 18세가 되던 해 겨울이었다. 김 사장은 어느 날 차 마시며 도윤에게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사실 예전에 고아원 수녀님이 잠깐 부탁해서 맡아둔 건데 너 성인이 되면 전해달라고 하더라.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네. 도윤은 봉투를 받는 순간 손끝이 떨렸다. 이수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어머니일까? 일단 봉투를 열어보니 짧은 글이 있었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부디 건강하게 자라주길 바라. 나중에 네가 날 찾을지 모르겠지만 이 편지를 보면 내 진심만은 알아줬으면 해. 글은 초라했지만 편지지 구석에 번진 눈물 자국이 뚜렷했다. 도윤은 그 눈물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름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간 주제에 왜 이제 와서 후회하지? 그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자라났다. 그래도 엄마가 날 완전히 버리려 했던 건 아니었을지도. 이렇게 어머니가 남긴 작은 흔적이 도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다. 이장 도약과 비밀.
뛰어난 재능.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통과한 도윤은 IT 분야의 남다른 재능을 보여 대학 합격 통지서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당장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었고 현실적으로 일찍 돈을 벌어야 했다. 20세가 되던 해, 도윤은 자신이 코딩한 게임 모듈을 해외 소규모 회사에 판매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 능력은 빠르게 소문이 났고 또래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천재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버려진 주제에 참 괜찮아졌네. 그는 스스로 자조적인 농담을 던지며 더욱 매진했다. 그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늘 내가 부모 없이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증명을 하고픈 욕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어렴풋이 잡힌 실마리. 2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도윤은 이미 중견 IT 기업을 창업해 대표 자리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여러 행사와 모임에 초청받았고 자연스럽게 재계 인물들과도 연결이 생겼다. 그러던 어느 날 기업 행사 뒤풀이에서 강일그룹 임원을 만난 것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강일그룹? 들어본 적은 많지. 국내 굴지의 대기업. 도윤은 별 생각 없이 인사를 건넸지만 그 임원은 다음 날 술에 취해 무심코 이런 말을 흘렸다. 우리 회장님이 말이야. 젊은 시절에 좀 문제가 있었다나. 사생아 소문이 한 번 돌았었지. 뭐 결국 아무 증거 없이 묻혔지만 그 말에 도윤은 어딘가 꽂히는 느낌을 받았다. 사생아, 대기업 회장? 혹시 자신의 아버지가 이런 거대 재벌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 단서는 너무 희미했지만 어린 시절부터의 직감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왜인지 모르지만 심장이 떨린다. 삼강인성과의 첫 조우. 도윤은 우연을 가장해 강일그룹이 주최하는 신사업 협력 세미나에 참석했다. 드디어 그곳에서 강인성 회장을 직접 보게 되었다. 회장은 5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아주 깔끔한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가 넘쳤다. 처음 보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살짝 떨렸다. 저 사람이 혹시 내 아버지일까? 그러나 곧 회장에게 다가갈 계기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도윤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차분히 태연한 미소만 지었다. 그 눈빛 속엔 의심과 분노, 호기심이 뒤엉켜 있었다. 삼장 숨겨진 과거, 그리고 접촉. 일친모의 흔적 추적. 도윤은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뒤지며 정보를 모았다. 다행히 과거 강일그룹 비서 출신 가운데 같은 이름이 존재했고 퇴사 후 지방으로 내려간 기록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몇 주 뒤 도윤은 지방 소도시의 작은 카페를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50세 남짓의 여성 이수진을 만났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과거에 강일그룹 비서로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수진은 살짝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다. 낯선 청년이 자신의 과거를 알고 찾아왔다는 사실이 심상치 않아 보였을 것이다. 도윤은 그녀가 바로 자신을 낳은 어머니임을 확신했지만 일부러 말을 꺼내지 않았다. 다만 이수진이 한참을 고민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예전에 젊었을 때 잠시 강인성 회장님을 보좌했었죠. 오래전 일이네요. 도윤은 그날 이수진과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직접적으로 사생아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수진이 몇 번이나 도윤의 눈을 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어쩌면 나라는 걸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실을 밝히길 두려워하는 것 같군. 이 충격적 진실. 며칠 후 도윤은 직접적으로 이수진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더 세차게 몰아붙였다. 제가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강 회장님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고아원에 버렸다고 하더군요. 이수진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 손이 덜덜 떨렸다. 당신 누구죠? 왜 그런 걸 묻는 거죠? 그 아이가 접니다. 정적이 흘렀다. 이수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다시피 했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널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 그때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회장님 가문에서 난리를 쳤고 날 매장시키겠다고 협박도 했어. 이수진은 결국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강인성이 결혼한 상태에서 일이 좀 꼬여 도윤을 임신했고 재벌가 측의 극렬한 반대로 아이를 낳자마자 버리지 않으면 자신과 아이 모두 파멸시킨다고 압박했다는 것. 이수진은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결국 대세를 뒤집지 못하고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다. 그래도 적어도 아이를 직접 돌봐주지 못하더라도 평생 죄책감으로 살았다는 그녀의 호소가 이어졌다. 그러나 도윤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래요? 그럼 저한테는 그런 식으로 살라고 버린 거네요. 죄책감이라고 말하면 모두 용서되나요? 그는 최소한 어머니에게 복수할 마음까지는 없었다. 하지만 강인성, 그리고 그를 둘러싼 거대 권력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실감하자 울분이 치솟았다. 삼복수의 불씨. 이수진이 건네준 옛날 사진에는 젊은 강인성과 이수진이 나란히 서 있었다. 강인성의 표정은 차갑지만 이수진에게 애정이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때는 분명 사랑했던 듯 보였다. 하지만 결국 재벌가의 체면과 이익 때문에 태어난 아들을 증발시켜야 했던 것이다.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내 인생을 망쳐놓은 게 어떤 사람인지. 도윤은 호텔방에 돌아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분노가 섞인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인성 지켜보세요. 내가 당신에게서 모두 빼앗아 줄 테니까. 사장 복수의 서막. 일 계획의 기틀. 복수를 결심한 도윤은 먼저 강일그룹의 내부 약점을 찾으려 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뇌물, 정경유착, 비자금 등 재벌가의 단골 레퍼토리는 분명 있을 것이었다. 그때 오민석 부사장이 레이더망에 포착되었다. 강인성 회장에게 충성하는 오른팔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지만 실은 이권 챙기기에 능하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인물로 소문이 무성했다. 도윤은 과감히 오민석에게 접근했다. 제 회사에서 개발한 보안 솔루션이 강일그룹의 프로젝트에 적용될 수 있다면 서로 이익이 될 겁니다. 오민석은 도윤이 가진 인맥과 자금력을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흔쾌히 미팅을 잡았다. 이 신분 감추기. 도윤은 절대 자신의 과거나 출생에 관해 티를 내지 않았다. 대신 젊은 IT 사업가로서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과시했다. 오민석은 그 능력을 탐냈다. 좋습니다, 김 대표. 조만간 회장님께도 소개해 드릴게요. 강일그룹의 차세대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는 건 어떠신지? 도윤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심은 이미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곧 본인의 아들임을 알게 될 텐데 놀랄 모습을 직접 봐야지.
삼강서연의 등장. 그런 와중에 도윤은 또 한 사람을 알게 된다. 강인성의 둘째 딸 강서연. 27세의 나이에 이미 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며 해외 MBA 출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오민석을 통해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던 날 서연이 회의실에 들어섰다. 예리한 눈매와 당당한 태도로 "안녕하세요. 김도윤 대표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도윤은 살짝 긴장했다. 내 이복동생이라니. 그러나 내색하지 않았다. 서연 역시 그저 재능 있는 젊은 사업가 정도로만 그를 인식하고 있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 이사님." "저도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단한 분이라고." 서연의 말은 겉으론 예의 있었지만 재벌가 특유의 거만함이 묻어났다. 도윤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참 같이 태어났으면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텐데 부잣집에서 공주처럼 자랐나 보네. 나랑은 참 다르구나. 사감지된 불길함. 며칠 뒤 서연은 혼자 IT 연구소를 방문해 도윤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은 생각보다 많은 공통 관심사를 발견했다. 특히 해외 스타트업 동향이나 사업 성공 사례 등을 얘기할 때 서연의 눈빛이 반짝였다. "김 대표님,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우리 그룹 차원에서도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버지도 새로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아버지라면 강인성 회장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연은 웃으며 "그렇죠. 제 아버지예요." 라고 대답했다. 도윤의 가슴은 다시 한번 쿵쾅거렸다. "그래, 네 아버지이기도 하고 나한테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야." 다만 서연은 그의 눈빛 속 어딘가 묘한 파동을 감지했다. "왜 저를 그렇게 보세요?" "아, 별거 아닙니다. 강 회장님을 직접 뵐 날이 기대돼서요." 서연은 그 순간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지만 곧 잊어버렸다. 5장 파국과 구원. 1. 대면.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다. 강인성 회장 앞에서 프로젝트 보고를 하기로 예정된 자리였다. 도윤은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그룹 본사 회의실에 들어섰다. 오민석과 서연이 이미 와 있었고 조금 뒤 위풍당당하게 등장한 강인성 회장은 곁눈질로 도윤을 바라보았다. "아, 김도윤 대표 최근에 업계에서 핫하다고 들었어." 회의가 시작되고 도윤은 자신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차분히 소개했다. 강인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인상 깊다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끝나고 나서도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다. "아주 흥미로운 친구로군. 앞으로 자주 만날 것 같네." 도윤의 속내는 폭풍처럼 들끓었다. "저 사람, 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 하긴 사생아가 이렇게 커서 자기 앞에 서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하겠지." 이 조직 내부의 균열. 한편 오민석 부사장은 도윤과 결탁하여 내부 비리 자료를 슬쩍 빼돌리고 있었다. 그룹의 해외 자회사에서 조성한 비자금, 정치인 뇌물 리스트 등 민감한 문건을 복사해 건네주는 대가로 도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김 대표, 난 당신의 성공 스토리를 믿어. 대신 내 요구도 확실히 챙겨달라고." 도윤은 그런 탐욕스러운 오민석을 최대한 활용했다. "물론이죠. 저도 부사장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결국 오민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도윤이 원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다. 그 자료는 강인성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폭탄 같은 것이었다.
삼이복 남매의 갈등. 어느 날 서연은 우연히 사무실에서 본 보안 카메라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오민석이 다른 직원이 없는 늦은 시간에 비밀 문서가 보관된 곳에 들어가 파일을 열람하고 있었다. 저런 문건은 아버지나 나만 접근할 수 있을 텐데. 서연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직접 CCTV 기록을 뒤졌고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오민석이 김도윤과 몰래 만나 무언가 서류를 교환하고 있었던 장면이었다. 김 대표와 오 부사장님이 무슨 거래를 하는 거지? 서연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리고 한편으로 김도윤과 이야기할 때마다 느낀 묘한 위화감이 다시 떠올랐다. 저 사람 무언가 감추고 있어. 사진 씨를 마주하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도윤을 불러 사무실에서 단둘이 대화를 청했다. 김 대표님, 혹시 우리 그룹 내부 문서를 건네받고 있나요? 오부 사장과 불법 거래를 하는 건 아닌지. 도윤은 살짝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침착함을 유지했다. 갑자기 왜 그러시죠? 저희는 정상적인 협력 관계일 뿐입니다. 서연은 거짓말하지 마세요라며 노트북의 CCTV 화면을 재생시켰다. 거기엔 분명 도윤과 오민석이 서류를 교환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있었다. 설명해봐요. 대체 뭘 노리고 있는 겁니까? 도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차라리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인정하죠. 저는 강인성 회장을 그리고 강일그룹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서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왜요?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도윤은 심장을 도려내듯 말했다. 왜냐고요? 강인성 그 사람은 제 아버지니까요. 서연은 숨이 막히는 듯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아버지의 사생아란 말이에요? 그 짧은 고백 하나에 서연의 세상이 뒤집혔다. 자신에게는 이복 오빠나 이복 형제가 있을 것이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 오폭로. 서연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그 밤새 도윤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떻게 버려졌는지, 어떻게 고아원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제 모든 자료를 손에 넣었습니다. 비자금, 뇌물, 탈세 세상에 공개되면 강인성 회장은 확실히 몰락할 겁니다. 서연은 복잡한 표정이었다. 하긴 저도 아버지가 깨끗한 분은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형제가 나타나서 이 모든 걸 날려버리겠다고 하니 기가 막히네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건 단순한 복수 이상의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조차 부정하려 들 테니까. 난 끝까지 갈 겁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아버지도 잘못이 크지 않은가?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가족에 대한 인식을 뒤흔드는 회오리를 느꼈다. 육배신과 협박. 다음 날 서연은 직접 강인성을 찾아가 도윤 이야기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잘못 접근했다가 오민석이 미리 캐치하고 회장에게 서연 이사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보고했다. 강인성은 크게 분노했다. 내가 사생아를 낳았다고? 말 같지 않은 소리 집어치워. 서연이 하지만 증거가 있다면요? 라고 하자 그는 이런지하에 받아치며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해도 이미 끝난 과거일 뿐이다. 지금 나타난 건 사기꾼이거나 날 협박하려는 놈에 불과해. 라고 단정지었다. 그 과정에서 서연은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을 제대로 체감했다.
역시 우리 아버지는 누군가에게는 지옥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7 최후의 카운트다운. 도윤은 마침내 폭로 준비를 마쳤다. 언론사 몇 곳과 접촉해 강일그룹 비자금 스캔들을 한 번에 터뜨릴 계획이었다. 회사 내부 자료와 정치인 로비 리스트까지 입증 자료가 충분했다. 하지만 동시에 오민석이라는 복병이 있었다. 그는 도윤이 단순히 비리를 덮고 상호 이익을 취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면 폭로할 생각인 걸 알고 배신감을 느꼈다. 김 대표, 이건 아니지. 난 당신과 공생할 줄 알았는데 이러면 나도 죽어. 도윤은 냉정하게 말했다. 당신도 재벌가에 기생하다 함께 무너지는 신세가 된 거죠. 알아서 살아남으세요. 분노한 오민석은 가만두지 않겠다며 폭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이미 도윤 쪽에서도 보안을 단단히 해둔 상태였다. 그의 부하 직원들이 막아섰고 오민석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대단원 복수와 그 너머 일언론 폭로 그리고 그룹의 몰락. 며칠 뒤 아침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신문 일면에 강일그룹 거액 비자금 의혹, 정치권 로비 정황도 포착이라는 특종 기사가 실렸다. TV 뉴스에서도 시시각각 속보가 쏟아졌고 검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강인성은 회사 로비에서 대기 중인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터무니없는 음해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문건과 증언에 강일그룹은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주가 폭락, 대외 신뢰도 하락, 임원들의 줄소환까지 겹치면서 그룹의 미래는 암담해졌다. 이 부자의 대면. 결정적으로 도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강인성 회장의 사생아임을 폭로했다. 나는 오래전 고아원에 버려진 아이다. 아버지는 날 권력과 명예를 지키려 매몰차게 버렸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재벌가의 불륜, 사생아 스캔들, 비자금 스캔들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결국 강인성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한 저택에서 도윤과 대면했다. 아직 언론에겐 보도되지 않은 장소였고 둘만의 대화를 요청한 것이다. 네가 정말 내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이유가 뭐지? 나를 망가뜨려서 너에게 무슨 이득이 된다는 건가? 이득? 후회하셔야죠. 저를 버린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게 돈이면 얼마든지 주마. 하지만 이건 너무 지나친 짓이야. 돈이라면 이미 제 힘으로 벌만큼 벌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쌓아올린 탑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예요. 힘겹게 쌓은 그 더러운 탑이요. 강인성은 치를 떨며 호통쳤다. 너 따위가 뭘 안다고. 한순간 실수로 태어난 주제에 도윤은 그 말에 마지막 흔들림도 사라졌다. 그럼 그 한순간의 실수가 당신 인생 전부를 뒤흔들어 보이겠습니다. 3. 서연의 선택. 한편 서연은 아버지의 추락을 지켜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아무리 잘못된 일을 저지른 아버지라 해도 자신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이었다. 그러나 도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의 죄는 너무나 무겁다. 고민 끝에 서연은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자금 흐름에 이상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아버지는 은폐를 지시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가족을 배신하는 행위이기도 했지만 서연은 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편으론 이복 오빠가 버려진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주고 싶었다.
사파멸과 해방. 강인성은 구속 수감되었다. 오민석 부사장 역시 뇌물, 횡령 혐의가 밝혀져 연루되었다. 그룹 내부는 큰 혼란에 빠졌고 주력 계열사가 매각되는 등 강일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토록 탄탄해 보였던 재벌가가 한 사생아의 복수국에 무너진 것이다. 도윤은 이제야 비로소 가슴 한구석에 얽매였던 굴레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남은 건 공허함과 쓰디쓴 울음이었다. 끝났네, 이게 내가 원하던 전부였나? 그는 잿빛 하늘 아래 서 있었다. 그렇게 원하던 복수를 이룬 뒤에도 자신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상처뿐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마지막 만남. 이수진은 뉴스를 통해 사건 전말을 확인하고 도윤을 찾아왔다. 그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아들에게 사죄했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게 다 내 탓 같아. 그가 강요했다고는 해도 내게 난 엄마라 말할 자격이 없지. 도윤은 한참 말없이 있더니 겨우 입을 열었다. 나도 알아요. 당신도 힘들었겠죠. 그래도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서로의 상처는 너무 깊고 이미 늦어버린 시간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나마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작은 위로를 찾았다. 6세 출발. 사태가 일단락된 후 도윤은 모든 언론 인터뷰를 마치고 자취를 감췄다. 해외로 나가 재정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회사 운영은 장혜미에게 맡겼다. 네가 회사 키워줘. 난 잠시 떠나 있을게. 장혜미는 그의 눈빛에서 슬픔과 안식을 동시에 느꼈다. 그래, 돌아와. 기다릴게. 서연도 조용히 그룹을 떠났다. 아버지가 만든 탑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본 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명예를 좇고 싶지 않았다. 한 번쯤 자신의 발로 세상을 배우고 싶다는 갈망이 생겼다. 마지막으로 서연은 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도윤과 마주했다. 가시게요? 그래요. 좀 정리가 필요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아버지 대신 할 말은 아니지만. 도윤은 살짝 웃었다. 네가 사과할 건 없어. 어쩌면 우린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할 테니. 그래도 언젠가 다시 만나면 그땐 좀 편하게 인사하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이복남매라는 사실을 여전히 실감하지 못한 채 공항 로비에서 이별의 인사를 건넸다. 7 에필로그. 도윤은 비행기 창가에 앉아 지평선을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승리감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공허함이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제 버려진 사생아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났다는 사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다시 시작해야지. 나 자신을 위해.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가 밝은 햇살 속으로 사라졌다. 도윤의 긴 복수극은 그렇게 막을 내렸지만 그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써내려가야 할 여정에 돌입했다. 한 사생아의 복수극이 남긴 여운 어떠셨나요? 때론 상처가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복수 뒤에는 또 다른 공허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생각거리나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진솔한 사연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연 노트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